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가 이승만의 일생 제21강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반민특위의 모순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건국 직후 1948년 9월 달에 국회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될 때 그에 협력을 하거나 일본 기조권에 속하여 자기를 받았거나 또는 총독부의 고위 관직을 지냈거나 또는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을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을 하고 처벌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다수 국민들의 어떤 정서에 있어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필연의 과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반민족 행위자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 활동은 충분한 어떤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1949년 8월 달에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다. 해방 이후, 건국 이후에 친일파를 처벌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작용 때문이다. 따라서 이승만은 친일의 인물이고 그가 세운 나라도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역사적 한계를 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역사의식이 지금까지 광범하게 퍼져 있고 또 각급 교과서나 역사교실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할 때 지금까지도 그는 친일파라는 주장이 상투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는 하나의 궤변이요 누명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성립한 이후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그 사진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반란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남조선 노동당에 속한 공산주의자들이, 남조선 노동당의 당원들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해서 일으킨 무장 봉기와 반란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노당에 속한 공산주의자들이 무장 봉기를 해서 제주 일원을 점령을 했습니다. 특히 북제주 일원이 그러하여서 5월 달에 있었던 총선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지역에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해 8월까지도 사실상 공산당 세력의 지배하에 있었고 신생 대한민국이 이 제주도의 그 반란 세력을 본격적으로 토벌하는 것은 11월 이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토벌이 완성되는 것이 1949년 5월 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1948년 10월 달에 있었던 여순 반란 사건의 사진입니다. 제주도의 무장 세력을 토벌하기 위해서 국군 제14연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이 제14연대의 하사관들이 즉 남노당에 속한 어떤 그 공산주의자들이 병사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족 상잔에 반대하다 이렇게 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는 여수와 순천 그리고 주변의 보성 등 5개군을 신속하게 장악한 다음에 그 지역의 기관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민당 그 다음에 독촉 국민회 등 우익 세력들을 공격하고 인민재판으로 처단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상 해방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의 국군은 미국군의 도움을 얻어서 이들 지역을 또 토벌을 하죠. 진압 과정에서 7천여 명의 사망자와 핵물자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지 어떤 의미에서는 선량한 양민들이 옥석이 가려지지 않은 채 불행하게 희생당하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예도 적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인가 하면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이념의 선택 과정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이념을 이해하고 그에 승복하고 그에 충성하고 나아가서 나라의 발전에 헌신하는 국민을 창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94년에 일본군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할양받았을 때는 일본의 지배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대만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하나의 상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념이 맞지 특정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은 특정한 통치 권력이 선다는 것은 특정한 이념의 어떤 지배가 헤게모니가 성립하는 과정이고 그게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떠나거나 아니면은 저항을 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역사상 모든 나라는 전쟁 과정을 통해서 성립했습니다. 전쟁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예는 참 그 예가 드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제수 4.3 사건과 여순 반란은 단순하게 국가 권력이 아무 죄도 없는 양민을 학살한 그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어떤 무장 반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 무장 반란의 진압 과정에서 우리가 불행한 여러 가지 인명의 손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건국 초기에 대한민국은 공산 세력의 도전을 받아서 사실상의 내전 과정에 들어갔다. 사실상의 내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순 반란 사건과 제주도 4.3 사건에서 보듯이 조직된 공산주의 세력은 건국 이후에도 여전히 건재했고 군에서까지 그들은 깊숙이 그 세력을 침투시키고 있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에서 그 점이 명확해지자 정부는 숙군 작업, 이른바 군에 침투해 있는 남노당 세력을 적발하고 숙청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초급장교와 하사관의 3분의 1이 자익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특히 군번 1번에서 100번까지 국군 창설의 초기 멤버들의 3분의 1이 자익이었습니다. 초창기의 혼란기에 사상 성분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지원자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사들까지 포함해서 국군 총 병력의 5%가 자익 세력이었고 총 숙청자는 4,749명이나 되었습니다. 숙청을 피하여서 탈주를 하거나 부대 자체가 월북을 하거나 또는 해상을 통해서 배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숙군 작업을 벌였기에 그 다음에 벌어진 6.25 전쟁에서 6.25 사면에서 대한민국은 그 국군의 조직이 와해되지 않고 강인한 어떤 저항의 전선을 반격의 전선을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49년 4월에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좌익 세력은 군뿐만 아니라 국회까지도 진출을 했습니다. 50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외국군 철퇴 요청안과 남북 화평 통일안의 통과를 주도를 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이 주동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남도당의 사주를 받는 그러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김약수는 일제시대 때부터 조선공산당에 활동을 한 그와 같은 공산주의자죠. 그는 전향을 하지 않은 채 50선거에 출마를 해서 대한민국 국회에 진출했을 뿐더러 그의 동조자를 모아서 남도당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외국군 철퇴 요청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이 떠나가는 바지랑이를 잡고 좀 더 있어달라. 우리의 국군이 강건해서 스스로 방위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에서 이들은 어떤 민족주의적 어떤 대의를 내세우면서 미국군의 철수를 요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떠나가려고 하는 미국의 등을 밀어서 내보냈을 때 그 후가가 어떠한지는 그 다음에
미국군이 과연 1949년 6월 말에 완전 철수한 이후에 약간의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떠나간 이후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루빨리 미국군을 철퇴시킨 다음에 북한의 강건한 조직된 인민군으로 하여금 그들이 소위 이른바 국토완정,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그와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정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국제 프락치 사건이 정부의 조작이다, 좀 이따 말씀드릴 이 반민특위를 방해하기 위한 조작 사건이다 하는 이와 같은 어떤 프로파간다가 널리 유통이 되었고, 1990년대까지 그와 같은 선전 음해가 각종 역사책에서 기록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1997년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아서 김일성의 직속 간첩으로서 김일성이 직접 파견한 성시백이라는 간첩이 남한에서 활약을 하다가 사망을 한 그 업적을 기리는 특집을 실었습니다. 노동신문에요. 그 노동신문에 바로 이 성시백이 김역순 등 국회의원 13명을 포섭을 해서 외국군 철퇴 요청안을 가결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3년에 러시아의 예엘친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와의 수교를 기념해서 6.25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비밀 문서를 당시 김영삼 정부에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스티코프 비밀 보고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스티코프는 해방 이후에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의 사령관이자 북한 정부가 들어서는데 사실상 뒤에서 그것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 수립 이후에는 북한에 주재한 소련의 대사로서 활동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소련 대사로 있을 때의 모습과 그 옆에 김일성의 모습이 지금 사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비밀 보고문 1949년 4월 보고문에 보면은 노동당은 남조선의 국회의원들 중 일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을 조직을 했고,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이들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남조선 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하였고, 남조선에서 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이 제기되고 통과된 것은 62명의 의원이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서 실행된 예다 해서 외국군 철병에 관한 어떤 그 국회의 결의가 바로 이 남조선 노동당의 북조선 노동당이 되겠죠. 뭐 북조선 노동당이든 남조선 노동당이든 그들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승리과 동시에 소리 없는 공산주의자들과의 내전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국군의 수뇌부들과 경무대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숙군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고, 나아가서 국회에 침투한 이러한 공산 세력들을 적발해서 체포하는 그와 같은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주 취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가 섰을 때 그 나라의 최대의 국가적 과제는 국방입니다. 국가의 안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보 태세를 어떻게 갖추느냐. 그것이 이승만 정부 12년을 관통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공산주의자들과의 소리 없는 총성, 내전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전제를 해야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반민특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1948년 9월 달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특별경찰이 조직이 되고, 그리고 특별검사부가 조직되고, 특별재판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바로 반민족 행위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경찰이.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이 법을 검토한 다음에 이 법은 특히 특별경찰을 국회에 두고 반민족 행위자를 직접 검거하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반된다 해서 이 법 자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회는 그 법을 다시 통과시킴으로써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대단히 어지럽고 경찰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내전의 시기에 이 반민특위의 활동이 신속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망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직접 밤중에는 반민특위의 위원장 김상덕 씨의 집에 자택을 찾아가서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승만의 심정은 그의 정치고문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1948년 9월 달에 반민법으로 온 나라가 흥분의 도가니에 있다. 경찰 간부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치안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고 흥분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도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없었다. 김성수 등 이 반민특위를 통과시킨 국회의원 그 한민당 세력 지도자들조차도 일본인들과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주장한다. 이화여대 총장 김한란은 국회의원들에게 친일파 문제를 시중히 다뤄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들 모두가 협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총독부에 자기도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화여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독부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김한란 총장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이 올리버 박사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 나라 안 전체가 흥분의 도가니에 있다. 그리고 이 반민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처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때까지 치안을 유지해온 공로가 있고 또 일제하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나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런 수준의 가난한 일제와 협력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없었다. 크고 작은 친일파로서 거기에 면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와 같은 것이 당시에 이승만에게 전해진 경찰을 중심으로 한 여론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을 직시를 하고 반민특위가 너무 오래 끌지 말고 검거 대상을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정부에 알려주면은 정부가 직접 이를 체포해서 반밀 특별검사에게 넘기겠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이 있더라도 건국 과정에서 큰 공로가 있을 경우에는 관대하게 처분함이 옳다는 이와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그것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1949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프락치 사건으로 체포된 13명 가운데 3명이 반민특위의 특별검사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반민특위의 활동을 중단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공작이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어떤 한편의 여론이 형성되는가 하면은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반민특위의 활동이 공산주의자들의 사주를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강력한 이의가 제기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49년 6월 달에 반민특위의 특별경찰이 경찰 간부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서울시경의 그 경찰이 그들의 석방을 요구했고 반민특위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민특위의 종사자들을 구타를 하고 했습니다. 연행을 하고 했던 이와 같은 그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상 그 행위를 묵과를 합니다. 정부의 압력에 밀린 국회는 반민특위의 활동 기한을 1년으로 제한을 하고 그해 49년 8월 달에 반민특위는 사실상 해산하고 말았습니다. 반민특위가 활동한 약 9개월 기간에 688명이 수사를 하고 수사 대상이 되었고 559명이 특별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그중에 293명이 기소가 되었는데 재판이 종결된 사람은 3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체형은 1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무죄이거나 또는 간단한 어떤 아주 약식의 처벌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체형 12명 가운데서도 그 10명은 대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사형 무기징역은 각각 1명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체형자들은 그 다음에 6.25 사변이 터지게 되니까 다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민특위는 그야말로 중동반단 또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반민특위에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인사들인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삼양사의 김연수 사장이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3.1운동 때 33민족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인 최린 씨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강의의 제목대로 반민특위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모순의 봉착에 있었습니다. 그걸 정부가 그대로 협력을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이 모순에 의해서 어차피 결론은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곧이어 터지는 6.25 사변에 의해서 그냥 유야무야되고 말 그와 같은 당시 한국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중첩된 모순의 하나의 현상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모순이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당시 한국인들은 이 반민특위의 해체에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역사에 대한 투정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방 자체가 자력에 의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독립운동가들의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다고는 하나 해방은 미국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진주한 미국군은 일제가 남긴 공무원이나 경찰 조직을 그대로 쭉 개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군정에 의해서 선계된 공무원 조직과 경찰 조직은 48년 8월 대한민국의 성립과 더불어 그 대부분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경찰 조직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직 그 국군이 조직되고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치안을 담당하거나 공산주의 세력과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 진압을 담당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전국의 경찰 3만여 명이 총을 들고 있는 3만여 명의 경찰을 불과 소수의 한 30여 명의 특별 반민특위의 특별 경찰이 이를 진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치안 유지에 방공 치안 유지에 공로가 크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친일을 했다거나 하나 심지어 특별 경찰에 있는 당신들조차도 친일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고 따라서 특별 경찰이 경찰 간부들을 체포를 했을 때 경찰이 그와 같은 물리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건국과 대한민국의 건국과 나라 만들기 과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의 내전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 사실상의 내전 과정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그들의 어떤 경찰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 소재, 분포, 그들의 조직, 그들의 행동 원리를 잘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련한 경찰의 활동에 의해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남도당 세력들이 하나하나씩 그 세포가 발각되고 진압되고 있는 했던 그와 같은 경찰들인데 이 경찰이 나름대로 시대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부여받은 그들의 그 건국전선에 투여된 반공 내전에 투여된 그들의 역할과 임무와 공로를 무시하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전비로서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죄가로서 현실의 그들을 완전히
처벌하기에는 그 명분에서 처음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친일 정사는 처음부터 순수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박헌영 등 남로당들이 그들의 민족 전선을 구성을 할 때 45년 8월 10월 그때부터 내세운 구호가 바로 이 친일 인사들의 청산이었습니다. 박헌영과 이승만의 네 시간에 걸친 회담에서 박헌영은 친일파 약 4,000명의 청산을 주장을 했습니다. 미군정의 지배하에서 실행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함으로써 이승만이 결성하고자 했던 전민족의 통일적 정치체로부터 공산당은 분리되어 나오고 그걸 명분으로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승만과 김성수 등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을 친일 세력으로 몰고 비판해오고, 그걸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어떤 민족 전선을, 통일 전선을 형성해온 공산 세력의 하나의 구호로서 그 강한 정치색을 띠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조금 전에 김한란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김한란뿐만 아니고 각급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당시는 그 소학교라든가 또는 그 고등보통학교 내지는 전문학교 등에서 교사나 교수로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찰보다는 더 조선의 청년들을 한국 시민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조선어 사용을 금합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역사와 일본의 그 황도 정신을 가르치고 했던, 그리고 조선인의 정체를 말살하는데 사실상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각급 학급 교사들이죠. 특히 교장들입니다. 이들은 해방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일본어로 교육을 하다가 해방되고 나서는 언제 그러했는 듯이 한국말로 아주 능숙한 한국말로 한국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든가 일본군에 지원해서 입대를 하거나 학도병으로 입대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조직되는 어떤 그 국군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시에 제외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기에는 반민특위의 역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게 보면은 친일과 반일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게 꺼질 수 있는가, 그 문명의 좌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했던 그러한 소수의 친일 경찰들 몇 사람이 친일파의 중심인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은 그 시대에 태어나서 일본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나가서 일본의 유학을 통해서 근대 문명의 정수를 습득하고 돌아와서 은행가나 변호사나 의사나 각종 예술가나 심지어는 총독부의 고위관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크게 보면은 친일 협력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서구에서 발생한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하고 이식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 인구의 적어도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을 되었고, 약 한 200만 되는 그들이 결국 대한민국 성립의 중심 세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대 문명을 수입하고 학습하고 정착시킨 그와 같은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은 친일과 반일이라는 단순한 민족주의 정서로서 그 역사의 충격을 나눌 그런 그렇게 단순하게 지표가 적용될 그런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반민특위는 해결할 수 없는 모순으로 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반민특위가 중도자절됨으로써 그 책임을 온통 안게 된 이승만, 우리의 이 강자의 주인공인 이승만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떠한 역사관, 당시 상황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는가, 역시 그 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듯이 이승만의 역사관은
이미 1904년에 그가 쓴 독립정신, 아니 그보다 앞서 1896년 7년부터 시작한 언론인으로서 그가 독립신문이라든가 기타 여러 신문에 기고한 글 속에서 나타난 거기서부터 그 형성된 역사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자유와 독립정신의 결여로 인해서 조선의 문화는 노예 근성과 관료주의와 각종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문화다. 따라서 조선민족은 이 문명 개화를 알지 못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우물안 깨구리처럼 닫혀서 오래 사는 중에 스스로 소멸하고 있다. 문명 개화를 거부한 많은 인종들이 지구상에서 역사상에서 소멸했듯이 크게 보면은 조선민족은 그와 같은 운명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독립정신과 1912년에 쓴 한국교회 피파기라는 책에 나타난 이승만의 역사관입니다. 따라서 이 역사관에서는 몇 사람의 소수의 친일파들이 민족 반역자들이 나라를 망치게 했다는 그와 같은 의식은 없습니다. 소멸해 가고 있는, 해체되어 가고 있는 이 민족이 어떻게 소생할 것이냐. 기독교를 통한 자유와 독립의 개인으로 갱생하는 길이다. 그래서 실력을 양성해야 된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일본은 우리의 그와 같은 길을 막는 전체주의고 악의 체제다. 해방과 독립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불행하게도 우리의 독립전선은 건전하게 대동단결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했고 따라서 국제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분열된 채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과 독립은 미국을 위시한 세계 자유국제연합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면한 과제는 자유인의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자유인의 공화국을 건설하는데 당면한 적은 악의 체제로서 공산주의다.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이 있다면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못할 일본이다. 이러한 어떤 그 역사와 현실을 전제를 할 때 몇 사람의 소수자에게 나라가 망한 책임을 묻거라든가 그 다음에는 자기 힘으로 해방과 독립과 건국을 하지 못했는데 몇 사람이 마치 독립운동가인 양, 건국의 공로자인 양 스스로 자처를 하면서 해방과 독립을 방해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흔히 그랬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 앞에서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면서 인사를 하거나 아양을 떨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이 이승만의 역사관과 현실 인식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 직업이 역사가로서 오랜 세월 한국의 역사를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 이승만의 역사관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와 같은 입장에 서서 한국인들은 스스로 맞지 못한 해방과 독립, 건국, 그 역사적 현실에서 엉뚱하게 아직 민족이란 말이 생기기도 전인 그 1910년대의 사건을 두고 반민족 행위 처벌자라는 이름의 법을 만들어서 소수의 희생자들을 역사의 스케이프고트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무책임한 역사에 대한 푸념 내지 푸닥거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푸념이나 푸닥거리는 지금도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비판하고 나아가서 해체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와 결합되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